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요즘 어머님들 사이에서 정말 핫한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이걸 놓고 언제 어떻게 받는 게 좋은지, 또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만나기만 하면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에 관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영식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요즘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네네. 어느 정도 추세로 이어지고 있나요?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요즘은 아주 80대 이후에 아주 고령에서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60대 이전에 이제 젊다면 좀 이상하지만 인공관절 수술 받는 분들 치고는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늘었다는 게 요즘 들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강연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원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무릎 관절, 특히 무릎 관절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수술 후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되게 궁금하시고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알면 두려움이 좀 적어지니까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강연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박영식입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 무릎 관절에서 퇴행성 관절염 말기일 때 그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 한 지가 한 20년이 조금 넘는데 예전에 처음 할 때는 연세들이 보통 60대 후반, 70대 초반이었고 70 넘으신 분들은 조금 연세가 많으신 편에 들어갔고 최근에는 80 넘어서도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이 고령에서 이제 많이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굉장히 공포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와서 이제 수술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이건 수술을 꼭 해야 하나, 하면 어떻게 견딜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을 좀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면, 모를 땐 무섭지만 알면 좀 덜 무서울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좀 들으시면 좀 가능한 대로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관절염이라는 것은 그 무릎 속에 이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걸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100여 가지 이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흔한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의 증상으로는 통증이 제일 우선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붓고 무릎이 관절이 뻣뻣해지고, 전신적으로 이제 몸에 열이 좀 날 수도 있고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관절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절염이 얼마나 흔하냐면 45세 이상의 나이에서는 보면 그 만성질환 중에서는 1등이에요. 충치나 피부병, 기타 이런 걸 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제치고 가장 많은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든 류마티스든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관절염이 이제 악화되면 결국에는 무릎 속 안에서 나타나는 병리 현상은 똑같습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관절 표면을 싸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 나타나서 연골이 없어지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연골 밑에 있는 연골하 뼈가 노출이 돼서 뼈끼리 이제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통증과 관절의 변형이 오게 되고, 그래서 걸어 다니기도 어렵고 밤에 주무시기도 어려워지게 돼서 정형외과를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나 중기에는 다른 치료법, 연골을 좀 재생시켜 준다든지, 나중에도 이제 강의를 한 번 더 하겠지만 교정 수술을 한다든지 기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연골을 살려주는, 그래서 그 연골을 보존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퇴행성 관절 말기까지 돼서 연골이 다 닳고 뼈의 변형까지 오게 되면 그런 방법을 쓰기에는 이미 늦었고, 이때는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절염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끝에는 연골 손상이, 연골이 완전히 망가지고 관절이 변형된다.
그런 공통점이 좀 있고, 무릎 관절을 보면 이제 무릎 관절 모형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대퇴골이고 밑에가 이제 경골인데, 대퇴골은 그 모양이 좀 볼록하고 경골은 판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절하고 좀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릎은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지 않고, 그래서 이게 흔들흔들해서 이게 잘 떨어지고 이게 어긋나기도 쉽고. 근데 이게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구조물들이 작용을 하는데, 양쪽에 있는 그 측부인대, 내측, 외측의 측부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무릎 속 안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무릎 앞쪽에 있는 이게 슬개골입니다. 슬개골 인대와 뒤쪽에 이제 햄스트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햄스트링 힘줄들이 이렇게 닿아서 무릎을 쌓으면서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근데 수술을 할 때 보통 그 일반적인 다른 관절들은, 이건 이제 그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모양인데, 모양을 보면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래서 요 모양만 복원을 해주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각 인대들의 길이와 그 압력, 장력을 다 맞춰줘야 되고, 이게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만 맞추는 게 아니라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을 때도 맞아야 되고 폈을 때도 맞아야 돼요. 그게 맞지 않게 되면 통증도 있고 무릎이 구부러지지도 않고 걸어가다 휘청이면서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무릎 관절의 인공관절 수술이 다른 관절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무릎 관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무릎 관절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에 여러 군데에서 관절염이 진행하지는 않고, 대개 한 군데에서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체중을 디디고 서면, 한쪽 다리를 디디고 서면 대개 압력이 균일하게 가면 그 관절 연골 손상이 별로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어떤 원인에서는 한쪽이 닳거나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로는 무릎 관절의 안쪽 부위에서 관절염이 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안쪽 부위에만 그 관절염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쪽 부위만 갈아주는 인공관절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넓게 전반적으로 있다면 전부 가는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도 일부만 갈아서 인공관절 할 거냐, 전부를 갈아서 인공관절 할 거냐로 크게 종류를 좀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부분만 갈아서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인공관절 수술은 어차피 절개를 해야 되고 보통은 한 10cm 정도 절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전부 가는 경우에는 들어가는 부품도 사이즈가 크고, 그런데 일부만 가는 경우에는 부품도 좀 작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가는 경우보다는 절개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10cm 이하로 좀 절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쪽 부위만 갈아 끼기 때문에 그 관절염이 한쪽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만 있는 경우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단일과라고 하는데, 일부분만 단일과 치환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한쪽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쪽은 어때야 되죠? 문제가 없어야죠. 그죠? 한쪽만 관절염이 있고 이 반대쪽은 검사해서 전혀 뭐 관절염도 없고 연골이나 연골판의 손상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하고 후방 십자인대,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인대가 굉장히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에 이것을 할 수가 있고, 인공관절 수술 전부 갈아서 바꾸는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에는 무릎에 기형이 좀 있거나 변형이 좀 있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과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에는 변형을 교정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릎에 그 변형이 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게 수술이 좀 작다고는 간단하진 않지만 수술의 범위가 좀 작고 절개도 좀 적고, 그리고 뼈를 깎아내는 범위도 좀 적고, 그러기 때문에 출혈도 적고 회복도 좀 빠르고 수술 시간도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 무릎 관절 속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 부위에도 일부분은 신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눈을 감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내 무릎이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제 고유 감각이라고, 위치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데 그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게 되면 수술 후에 무릎의 기능이 상당히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기능도 좋죠. 그 전부 가는 전치환술의 경우에는 전후방 십자인대를 제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에 비해서 십자인대를 살려놓기 때문에 확실히 기능적으로 훨씬 우수하고 무릎을 구부리는 각도 또한 거의 100% 완전 정상과 같을 정도로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나 아주 연세가 좀 많으신 경우에는 오히려 이 수술을 좀 더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많이 못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이 다른 부위에도 반대쪽에도 뭐 있는 경우인 경우, 그리고 얘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인공관절, 단일과 인공관절 수술이 전치환술보다는 인공관절의 수명이 조금 짧은 걸로 돼 있어서 보통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설명을 드릴 때 단일과 인공관절 수술은 수명이 좀 얼마나 됩니까 하면은 보통 한 10년, 길면 한 15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전부 가는 전치환술의 경우에는 수명이 한 15에서 20년 정도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과인 경우에는 조금 60대, 만약에 60대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70대 중반에 재수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권유하거나 수술을 결정할 때 그런 점들이 조금 주의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관절염이 심해져서 한쪽에만 관절염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반대쪽 양쪽에 다 있고 거기에다가 변형이 되면 이제 옷자다리도 심하고 무릎이 잘 구부러지거나 펴지거나 이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걷지도 잘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부 가는 전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목적은 운동을 잘하고 잘 뛰어다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러기 위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프지 않고 잘 걸어 다니려고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못 걸어 다니실 정도로 아프면 그때 수술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본 조건이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까지 진행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통증이 심한 경우, 이 경우에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는 지금 이렇게 심하니까 수술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 듣고 오셨는데 저랑 상담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뭐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염이 있으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큰 이유는 무릎 속에 염증도 그냥 염증이 아니고 세균성 염증, 화농성 관절염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몸 신체 어딘가에 지금 세균성으로 감염된 뭐 요로 감염이나 아니면은 충치에서 이쪽에 여기 고름 잡혀가지고 뭐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치과에서.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결과를 다 끝내고 하셔야 되고, 오랫동안 아프셔가지고 무릎에 힘이 하나도 없는 분이거나 아니면 마비가 와가지고 다리에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관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굉장히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수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인공관절 수술은 기본적으로 무릎 속 안에 있는 구조물을 깎아내고 인공관절 특수합금으로 만든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된 경우에 수술을 하면 불안정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서 근력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경우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절개를 해야 되고요. 절개는 한 15cm 정도. 수술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관절염이 있는 표면을 얇게 깎아냅니다. 깎아내고 거기에 특수합금으로 만든 인공관절을 갖다가 삽입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인공관절을 삽입한 모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을 얇게 깎아낼 수가 있고 특수합금으로 만든 이건 모형이긴 하지만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집어넣게 됩니다. 집어넣게 되는데 이제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이 사이에 의료용 시멘트가 있습니다. 시멘트, 일종의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시멘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이에
그 인공 연골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거는 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 있고 이 앞쪽에 있는 슬개골도 인공관절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고 수술은 되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보통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 수술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아까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관절염이 있는 그 관절 표면을 깎아낸다고 했잖아요. 깎아낸 위치에다가 인공관절을 갖다가 이렇게 얹어 놓는 겁니다. 근데 깎을 때 삐딱하게 깎으면 인공관절이 삐딱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깎아야 되는데 사람 손을 이용해서 이제 손으로 조준을 해서 이렇게 깎게 되니까 조준을 얼마나 잘하면 손재주가 좋아서 조준을 잘하면 아주 이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위치로 깎을 수 있는데 그게 항상 원하는 위치로 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그 수술용 도구에 센서를 붙입니다. 센서를 붙여서 그 센서가 내가 계산한 대로 들어가고 있는가를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넣고 있는지. 그래서 그 데이터는 이제 수술 중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게 원하는 위치인지를 계산하게 해서 집어넣죠. 사실 인공관절 수술은 인공관절 이 기구는 보통 대중소 이렇게 나누진 않고 대중소로 나누면 이제 사이즈가 워낙 큰 차이 나니까 한 3mm 정도, 2mm 혹은 3mm 정도의 등급을 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보통 한 7에서 8가지, 많게는 9가지 종류의 크기로 이제 구분이 돼 있고 근데 그 크기를 내 무릎의 크기에 맞춰서 인공관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드는 인공관절은 원래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 인공관절을 맞추는 게 아니고 MRI나 CT를 이제 찍어서 내 무릎에서 가장 위치가 좋게 넣으면 어떻게 하는가를 미리 계산을 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아 여기다 하면 좋겠구나 하는 기구를 만듭니다. 수술용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다 부착을 해 수술할 때 부착을 해서 그 자리를 깎는 거죠. 그 자리를 깎아주게 되면 개개인에게 맞춰서 맞춤형 자리로 만들어 넣는다. 뭐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착각하시는 게 인공관절 그 자체를 내 무릎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건 사실은 아니고 그거는 기성 제품이 있고 그거를 나의 데이터에 맞춰서 각각에 맞춰서 그 들어가는 위치를 잡아준다. 그렇게 해서 맞춤형 인공관절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제 사람이 깎았어요. 근데 아무리 맞춤형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해도 결국 사람이 하니 야 이게 계속 오차가 있구나. 그러면 사람이 말고 기계가 해보자. 그래서 로봇을 쓰는 거죠. 그래서 로봇을 이용해서 그 깎는 것까지 로봇이 깎게 합니다. 그것도 미리 이제 CT나 MRI를 찍어서 데이터에 집어넣고 로봇을 수술할 때 그 무릎에 붙여주면 그 로봇이 그 센서를 읽고 가서 깎아주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항상 오차가 없느냐. 원래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차가 어느 정도씩은 다 있습니다. 물론 기계를 쓰면 쓸수록 사람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극복을 해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것이 바이오 센서. 인공관절 수술에서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서 있을 때와 구부렸을 때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 있을 때도 간격하고 구부렸을 때 간격이 위아래 간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 없었는데 최근에 바이오 센서라는 것이 이 안에 수술 중에 압력, 거리를 체크해 줄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 사실 수술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그것도 꽤 진보된 수술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좀 더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자꾸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결과들이 좋아졌고 인공관절 수술 후에 가장 큰 합병증이나 부작용이라 하면 무릎에 뻗정다리가 된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이게 안 구부러진다고. 최근에는 그렇게 안 구부러지는 분이 저희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재질은 특수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발트 크롬이나 티타늄으로 만들고 무게는 한 57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무거워가지고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인공관절이 무거운 게 아니고 수술 후에 근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힘이 없으신 거니까 네, 아주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관절 수술은
제일 중요한 게 수술 후 관리인데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특히 세균 감염이 되면 인공관절을 제거해서 뽑아내고 씻어내고 다시 수술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걷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수술 중에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무균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각 병원들을 평가하고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 공기가 얼마나 소독된 공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 바닥에서 이제 박테리아, 세균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서 천장에서 균일한 압력으로 공기가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하는 라미나 플로우라고 하는데 그런 기구, 그런 장비들을 수술실에 갖추도록 하게 하고 그걸 갖춘 병원들의 인증을 줍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인증병원, 뭐 최근 3주기까지 하는데 그런 복지부 인증을 받은 병원들은 다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니까 한번 수술 혹시라도 주변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 있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병원에서 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이제 집에 가시면 가끔 넘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넘어져서 오면 무릎 밑, 그 수술 받은 근처에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처럼 또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습니다. 결과도 좀 안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집에 이제 전선 같은 거 있죠. 전선 같은 걸 다 치우셔야 돼요. 걸려서 넘어지면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밤에도 그 화장실에 가거나 이럴 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항상 거실이나 이런 데 작은 불을 좀 켜서 너무 껌껌하지 않게 하고 화장실에서 그 변기 옆에다도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 할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침대를 좀 쓰시는 게 아주 좀 안전하십니다. 그런 주의사항 좀 주의하시고 항상 넘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공관절 수술이든 뭐든 무릎 관절의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중요한 게 체중 관리 하셔야 되고 인공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 기계가 눌린 힘이 많으니까 인공관절 오래 못 쓰죠. 체중 관리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하체,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 꼭 하셔야 되고 이 두 가지는 항상 잊지 말으셔야 되고 이 두 가지는 항상 지키신다면 인공관절 한 무릎도 아주 오래오래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무릎 관절 강화를 위해서 체중 조절이 중요하고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은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인공 관절 수술을 받고 나서 그러면 또 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하죠. 하면 좋은 운동과 좀 피하면 좋은 운동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뛰면 울리면 부품에 좀 충격이 가서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은 좀 피하시면 되고 그렇게 충격이 가지 않은 운동 제일 외래에서 권해드리는 운동은 수영. 수영 아주 좋고 자전거 타는 것도 좋고 걷는 거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많이 하시던데 골프는 해도 괜찮습니다. 골프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해서 안 되는 운동은 대표적인 게 뛰는 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는 게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산도 계단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등산이라는 게 가다 보면 게 조금씩 뛰고 이러시잖아요. 내려올 때. 근데 그 동작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등산은 조금 가능한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달리기 같은 거 좋지 않고 좀 다시 점프하는 거 좋지 않고 그다음에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좋지 않고 그런 거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특별히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받으신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강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교수님 다음 주 강연은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인공관절이었는데 인공관절 수술과 마찬가지로 무릎관절에서 초중기 관절염인 경우에 그 수술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건지 사실 들어봐서는 잘 머릿속에 안 떠오르시죠.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